한국사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댓글 혹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시기 활동. 근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어요. 처음에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모여서 만든 정부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임시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제 탄압을 피해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했거든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특히 19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는데요.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을 맡았어요. 한국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로서 일본에 맞서 싸웠어요. 또한 임시정부는 조소왕이 만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했어요. 삼균주의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사상이에요. 이 건국강령에는 광복 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임시정부는 이렇게 군사활동과 함께 미래 국가 건설의 방향도 제시했답니다. 법주사 팔상전. 조선 중기. 법주사 팔상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법주사는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절이에요. 이 절에는 아주 특별한 정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팔상전이에요. 팔상전은 국보제 55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탑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탑이라고 하면 돌로 만든 석탑을 떠올리기 쉬운데 팔상전은 나무로 만든 탑이에요. 그것도 무려 5층이나 되는 높은 목탑이에요.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통층 구조라는 건 내부가 하나로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건물 안에는 석가모니의 일생을 8장면으로 나누어 표현한 팔상도가 그려져 있어요. 팔상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드는 과정을 8단계로 보여주는 거죠. 법주사 팔상전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가 조선 인조 때 다시 지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후기로 가면서 이 경계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였는데 후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족보를 위조하거나 매매하는 일이 흔해졌고 공명첩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고 파는 빈 임명장을 사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었거든요. 납속책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나라에 곡식을 바치면 신분을 높여주는 제도였어요. 상민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꾀했습니다. 한편 노비들도 변화를 겪었어요. 도망가는 노비가 많아졌고 군공을 세우거나 돈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늘었어요. 조선 후기에는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어 어머니가 노비여야만 자식이 노비가 되도록 바뀌면서 노비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서얼들도 자신들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서얼은 양반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과거 응시나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거든요. 이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리는 통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인들도 마찬가지로 신분 상승 운동을 펼쳤어요. 이렇게 조선 후기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동요하던 시기였습니다. 발해의 정치와 문화. 남북국 시대.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대조영이 세운 나라예요.
698년에 동모산에서 건국했고 처음에는 진국이라 불렸다가 나중에 발해로 이름을 바꿨어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함께 세운 나라인데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 출신이었어요. 발해는 던성기 때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성했어요. 해동성국이란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특히 10대 왕인 선왕 때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왕 때는 인한, 문왕 때는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은 당나라의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지만 이름은 독자적으로 바꿨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삼성이 있었고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어요. 육부도 충, 인, 의, 지, 예, 신의 유교적 덕목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지방행정제도로는 5경, 15부, 62주를 두었어요. 5경은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인데 상경 용천부가 수도였어요.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어요. 백제 사비 도읍지 문화유산. 삼국시대 백제.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는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먼저 천정대, 다른 말로 정사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은 백제 귀족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장소예요. 백제에서는 귀족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통해 재상을 뽑았는데 바로 이 천정대에서 그런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부소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사비성의 배후산성이에요.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을 때 의자왕과 그의 아들인 부여융이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어요. 특히 성왕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왕으로 백제 중흥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정림사지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5층 석탑이 있어요. 이 탑은 목탑의 형식을 돌로 옮긴 것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백제 석탑의 전형을 보여줘요. 높이는 약 8m 정도이고 좁고 얇은 옥계석이 살짝 들린 처마선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아름다워요. 마지막으로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왕릉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백제 금동대양로가 발견되었어요. 참고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은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김부식. 고려 중기. 김부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부식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역사가예요. 그는 숙종 때 과거에 합격해서 의종 때까지 활동했어요. 김부식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거예요.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은 유교적 사관을 바탕으로 쓰였는데 기전체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전체란 본기, 열전, 지, 표 등으로 나눠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김부식은 인종의 명을 받아 이 책을 1145년에 완성했어요. 또한 김부식은 무신이 아닌 문신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묘청은 서경천도와 칭제 건언을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는데 김부식이 관군을 이끌고 가서 이를 평정했어요. 이 사건은 고려시대의 유학자와 불교 세력, 개경파와 서경파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6.15 남북 공동선언. 현대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되었어요. 이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합의한 역사적인 문서예요. 분단 이후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 선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했어요. 그리고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반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또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어요.
6.15 선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남북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개성 공업지구가 설치되어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금강산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공사도 시작되었어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정례화되었어요. 참고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이에요.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1991년에 채택되었어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최초 상봉은 1985년에 전두환 정부 시기에 처음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6.15 선언 이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어요. 호패, 조선 정기, 호패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신분증이에요. 조선 패종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16세 이상의 남자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고 다녀야 했어요. 호패에는 이름, 나이, 신분, 사는 곳 같은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양반은 상아로 만든 호패를 사용했고 일반 백성은 나무로 만든 호패를 사용했어요. 호패 제도를 만든 이유는 백성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걷거나 군대에 동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호패를 차면 세금이나 군역 부담이 늘어날까봐 꺼려했고 호패를 위조하거나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호패 제도는 여러 번 폐지되었다가 다시 시행되기를 반복했어요. 비슷한 것으로 마패가 있는데 마패는 공무로 출장 가는 관리가 역참에서 말을 빌릴 때 사용하던 것이에요. 마패에는 빌릴 수 있는 말의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공명첩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파는 임명장으로 이것을 사면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있었어요. 교지는 임금이 내리는 명령서나 임명장을 말해요.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 이후에 찾아온 시대로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예요. 한반도에서는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에요.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반달 돌칼 같은 농기구를 사용해서 곡식의 이삭을 수확했어요.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빈부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자, 즉 족장이나 군장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고인돌이라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는데 고인돌을 만들려면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 지배층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줘요. 청동기 시대의 집터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운집이 대표적이에요. 또 민무늬 토기라고 불리는 무늬 없는 토기를 사용했어요. 고려 도병마사, 고려, 도병마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중요한 회의 기구예요. 국가에 큰 일이 생기면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던 곳이에요. 원래는 국방이나 군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폭넓게 논의하게 되었어요. 도병마사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 같은 높은 관직의 사람들이 판사로 참여했어요. 또 관추밀 이하의 관리들은 사라는 직책으로 참여했어요. 정해진 회의 일정이 딱 있는 건 아니었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모였어요. 어떤 해에는 한 번만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회의 기구가 있었다는 건 고려가 중요한 국가 정책을 여러 고위 관리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도병마사는 나중에 도평이사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도평이사사는 원간섭기 이후에 권한이 더 커져서 국정 전반을 다루는 최고 회의 기관이 되었어요. 조선어 학회, 일제강점기 1930년대,
조선어 학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본어만 쓰게 하고 우리말과 한글 사용을 막으려 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말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조선어 학회는 1931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원래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단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현배, 이윤재, 이극로 같은 분들이 있어요. 조선어 학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사업은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말의 어휘를 모아서 사전으로 정리하려고 했죠. 또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서 한글 표기법을 정리했어요. 1933년에 발표된 이 맞춤법 통일안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맞춤법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리고 표준어도 정했어요. 하지만 일제는 이런 활동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19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제가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아갔어요. 이 사건으로 이윤재, 한진 같은 분들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말 큰 사전 원고도 압수당했지만 광복 후에 원고가 발견되어서 1957년에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조선어 학회는 광복 후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고조선. 청동기 시대 고조선. 고조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조선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예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들이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이에요. 탁자 모양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대표적이에요. 탁자 모양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하는데 큰 돌을 탁자처럼 세워서 만든 무덤이에요.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고조선 특유의 청동검이에요.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는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범위였다고 볼 수 있어요.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원래 8개 조항이었는데 지금은 3개만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도둑질을 하면 노비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을 통해 고조선이 생명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화랑도는 고조선이 아니라 훨씬 뒤인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청소년 수련단체예요. 그리고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동학농민운동.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농민봉기예요. 당시 조선의 농민들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탐관 오리들의 수탈이 심했고 외국 상인들까지 들어와서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키가 작아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답니다. 전봉준은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는 농민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어요. 동학은 최재우가 만든 종교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가르쳤어요. 농민군은 황토연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이기고 전주성까지 점령했어요. 정부가 놀라서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왔어요. 농민군은 외국 군대가 물러나길 바라며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었어요. 이후 전라도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스스로 개혁을 실시했어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등 패정개혁을 추진했답니다.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에 간섭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했어요. 이번에는 일본군과 싸워야 했는데 우금치 전투에서 신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전봉준은 결국 붙잡혀 처형되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의 정신을 보여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시전상인. 조선.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종로거리, 그러니까 온종가라고 불리던 곳에는 상설 점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해요. 시전상인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대신 특별한 권리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금난전권이에요. 금난전권은 허가 없이 장사하는 상인들, 즉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쉽게 말해서 특정 물건은 오직 시전 상인만 팔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거죠. 시전 중에서도 가장 큰 6개의 가게를 유기전이라고 불렀어요. 유기전에서는 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어물 같은 물건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업이 더욱 발달하고 시전 상인들의 독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국 정조 때인 1791년에 신해통공이 시행되면서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 전권이 폐지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상이라 불리는 민간 상인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조소왕과 삼균주의. 근대 일제강점기. 조소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삼균주의라는 독특한 사상을 만들었어요. 삼균주의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완전한 균등을 이루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조소왕은 1930년에 김구, 이동영 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외무부장을 맡아 활동했어요.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도 그가 작성했는데 여기에 삼균주의가 담겨 있어요. 광복 후에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참여했고 제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는 남북협상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어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조선 중기. 광해군 시기의 중립외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선 15대왕인 광해군은 1608년부터 1623년까지 재위했어요. 이 시기는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때였어요.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웠거든요. 광해군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1619년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약 1만 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하지만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어요. 전세를 살펴서 행동하고 명나라가 불리해지면 후금에 항복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 연합군이 대패하자 강옥립은 후금에 투항했어요. 이렇게 광해군은 명나라와의 의리도 지키면서 후금과도 적대 관계를 피하려는 중립외교를 추진했어요.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책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던 서인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어요. 결국 1623년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인조는 광해군과 달리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어요. 삼별초. 고려 중기. 삼별초에 대해 알아볼게요. 삼별초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특수군대예요. 원래 야별초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밤에 도둑을 잡는 순찰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었고 여기에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구성된 신해군까지 합쳐서 삼별초가 되었어요.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역할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려 하자 삼별초는 이에 반대하며 항쟁을 시작했어요. 배중손의 지휘 아래 강화도에서 봉기한 뒤 진도로 내려가 용장성을 쌓고 저항했어요. 진도가 함락된 후에는 김통정의 지휘로 제주도 항파두리 성으로 옮겨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1273년에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약 3년간 이어진 끈질긴 저항이었어요. 이들의 항쟁은 일본 원정을 계획하던 몽골의 일정을 늦추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유영원의 실학사상과 업적.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유형원이라는 실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성리학만으로는 조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형원은 탕론이라는 글에서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어요. 천자, 즉 임금은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유형원은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균전론이라고 해서 토지를 골고루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형원은 경기도 부안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반개라는 호를 사용했어요. 그의 실학 사상은 이후 이익, 정약용 등 후대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정부, 조선, 조선시대에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기구가 바로 의정부예요. 의정부는 조선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총괄했어요. 의정부에는 3명의 정승이 있었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바로 그들이에요. 영의정이 가장 높은 자리였고 이들을 삼정승이라고 불렀어요. 의정부는 합의제로 운영되었어요. 합의제란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왕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고 신하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었어요. 조선 초기 태종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 대신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어요. 하지만 세종 때는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서 의정부가 육조를 총괄하도록 했어요. 이 외에도 조선에는 육조가 있었는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부서가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육조의 우두머리는 판서라고 불렀어요. 또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했고 한성부는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어요. 건모잠과 고구려 부흥운동, 삼국시대 후기, 건모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모잠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668년에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는데 그 이후에도 고구려 유민들은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건모잠은 바로 이 고구려 부흥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안승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당나라에 맞서 싸웠던 거예요. 건모잠이 이끈 부흥 운동은 한성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어요. 비록 결국 실패로 끝나고 안승은 신라로 망명하게 되지만 멸망한 나라를 되살리려 했던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예요.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백제에서도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흑치상지와 복신, 도침 같은 인물들이 백제 부흥 운동을 이끌었어요. 흑치상지는 백제 부흥 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당나라에 투항한 인물이에요. 건모잠과 흑치상지는 각각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 운동을 이끈 인물로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아요. 한용운, 일제강점기, 한용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한용운은 1879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에요. 그의 홍은 만해인데 한자로 만해라고 써요. 만해 한용운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한용운은 승려이기도 했어요. 불교계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는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이 책에서 불교의 개혁을 주장했답니다. 당시 불교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용운은 1919년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어요. 공약 3장은 독립선언서 끝에 붙은 세 가지 약속인데 비폭력, 평화 시위의 원칙을 담고 있어요. 3.1운동에 참여한 후 한용운은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어요.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끝까지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한용운은 시인으로도 유명해요. 그의 대표작은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에요. 1926년에 발간되었는데 여기선 님은 단순히 연인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조국, 부처님, 진리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슬픔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한용운은 죽는 날까지 일제에 타역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선 총독부가 보이는 방향으로는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해요. 서울 성북동에 있던 그의 집, 시무장은 일부러 북향용 지어졌답니다. 이범석 일제강점기 현대 이범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범석은 1900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호는 철기예요. 그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에요. 1919년에는 만주에 있던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했어요.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던 곳이었죠. 1920년에는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어요. 이때 북로군정서의 지휘관으로 활약하며 일본군과 싸웠어요.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이 연합해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예요. 이후 1934년에는 중국 로양에 있던 중국 군관학교인 낙양군관학교 한적군관대장을 맡았어요. 광복 후에는 1946년에 조선민족청년단을 결성했어요.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이범석은 무장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다가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인물이에요. 한국 광복군에서도 활동했는데 한국 광복군은 1940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로 창설되었어요. 한국 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일본이 항복하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정조의 업적 조선 후기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왕이에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죠.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평생 간직했어요.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그 이름을 육릉이라 했어요. 또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용조사라는 절도 세웠어요.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했을 때는 봉수당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기도 했어요. 정조는 학문을 매우 사랑한 왕이었어요. 규장각을 크게 키워서 학자들을 모아 책을 편찬하게 했어요. 신하들의 학문 능력을 높이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는데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뽑아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시켰어요. 또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쳤어요. 수원 화성을 건설한 것도 정조의 업적이에요.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했고 거중기 같은 새로운 기구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마쳤어요. 농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농서를 편찬하게 했어요. 신미양요와 광성보 전투 조선 후기 신미양요는 1871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통상을 요구하며 침략한 전쟁입니다. 사건의 배경을 먼저 알아볼게요.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조선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평양 국민들이 이 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해요.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5년 뒤인 1871년에 군함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년에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신미양요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미국 함대는 강화도를 공격했고 특히 광성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광성보는 강화도에 있는 군사 요새예요.
이곳에서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미군에 맞서 끝까지 싸웠어요. 비록 무기의 차이가 너무 커서 광성보는 함락되었지만 조선군은 항복하지 않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어제연 장군은 이 전투에서 순국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당시 광성보에 걸려있던 수자기를 미군이 빼앗아 갔는데 이 깃발은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서양과의 통상을 더욱 강하게 거부했어요.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상의 활동과 화엄종. 통일신라 중기. 의상은 신라시대의 유명한 승려예요. 그는 진골 귀족 출신으로 젊은 시절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어요. 당에서 화엄 사상을 깊이 공부한 뒤 신라로 돌아왔는데 귀국 후에는 여러 절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특히 부석사를 창건한 것으로 유명해요. 부석사에는 선묘라는 여인과 관련된 아름다운 설화가 전해지는데 당에서 만난 선묘가 의상을 사모하다가 죽은 뒤 용이 되어 신라까지 따라와 부석사 건립을 도왔다고 해요. 의상은 화엄종을 신라에 본격적으로 전파한 인물이에요. 화엄 사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는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저수를 남겼는데 이것은 화엄 사상의 핵심을 210자로 압축한 것이에요. 의상의 제자들은 전국에 화엄 10차리라 불리는 10개의 절을 세워 화엄 사상을 널리 퍼뜨렸어요. 화폐 정리 사업과 메가타의 경제 침탈. 근대 대한제국. 대한제국 시기에 화폐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여러 노력을 했어요. 그 중 하나가 화폐개혁이었어요. 대한제국은 전환국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어요. 당시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은으로 만든 본위 화폐는 거의 만들지 못하고 대신 백동화라는 보조화폐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일본은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재정 고문을 파견했어요. 메가타는 대한제국의 화폐 제도를 일본에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어요.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해서 대한제국에서 쓰던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도록 했어요. 이 과정에서 백동화의 가치를 아주 낮게 책정해서 교환해줬기 때문에 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조선 상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요. 결국 많은 조선 상인들이 파산하게 되었고 조선의 경제는 일본에 더욱 종속되어 갔어요. 이처럼 화폐 정리 사업은 단순한 화폐 교환이 아니라 일본이 대한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재정 고문을 받아들인 이후 벌어진 일이에요. 신윤복의 풍속화. 조선 후기. 신윤복은 조선 후기의 화가예요. 그는 기몽도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속화가로 꼽힙니다. 신윤복의 호는 해원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림들을 해원 전신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윤복은 주로 양반들의 풍류 생활과 여성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렸어요. 특히 기방의 풍경이나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담은 그림이 많아요. 대표작으로는 미인도, 월화정인, 단오풍정 등이 있어요. 미인도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작품이에요. 월화정인은 달빛 아래 만나는 남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단오풍정은 단오날 여인들이 그네를 타고 물가에서 머리를 감는 장면을 담았어요. 신윤복의 그림은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필치가 특징이에요. 같은 시대에 활동한 김홍도가 서민들의 생활을 많이 그렸다면 신윤복은 양반층의 생활과 여성의 아름다움을 주로 표현했어요. 조선 후기에는 이처럼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가 크게 발전했답니다. 금관가야의 역사와 대외 교류. 삼국시대 가야. 금관가야는 한반도 남부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예요.
건국 신화에 따르면 수로왕이 알에서 태어나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져요. 가야는 여러 소국들의 연맹체였는데 그 중에서 금관가야가 초기에 가장 강력했어요. 금관가야는 철이 많이 생성되어서 철을 중국, 외, 낙랑 등에 수출하며 중개무역으로 번성했어요. 특히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주변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금동 허리띠, 외와 교류를 보여주는 바람개비 모양 동기,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은 청동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금관가야는 532년 버풍왕 때 신라에 병합되었어요. 마지막 왕인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했고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인 김무력이 바로 이 금관가야 왕족 출신이에요. 고려 성종의 업적. 고려 정기. 고려 성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성종은 고려의 제6대 왕이에요. 그는 고려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정치를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다진 왕으로 유명해요. 성종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최승로라는 신하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거예요. 시무 28조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18가지 건의사항이었어요. 최승로는 유교 정치를 강조하면서 불교 행사를 줄이고 지랑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성종은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유교적 정치 이념을 확립했어요. 또한 성종은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했는데 이성 육부 체제를 마련했어요. 이성은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고 육부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를 말해요. 이렇게 해서 중앙 정치기구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되었어요. 지방에도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12목은 양주, 광주, 충주 등 12개의 주요 지역에 설치한 행정구역이에요. 이전까지 고려는 지방의 관리를 제대로 파견하지 못했는데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종은 국자감을 정비해서 유학교육을 장려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성종은 고려의 통치 체제를 완성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정조의 탕평 정치와 주요 업적. 조선 후기. 정조는 조선 제22대 왕이에요.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 영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정조는 즉위하면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었어요. 정조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어요. 탕평이란 어느 한쪽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한다는 뜻이에요. 정조는 성균관 근처에 탕평비를 세워 자신의 의지를 널리 알렸어요.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규장각 설치예요. 규장각은 원래 역대왕의 글과 책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정조가 이를 강력한 학술 연구기관이자 정책 자문기관으로 키워냈어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책을 편찬했어요. 또한 정조는 장용령이라는 국왕 직속 군대를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했어요. 화성 행차를 위해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것도 유명해요. 화성은 정약용이 거중기를 설계해서 축조를 도왔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정조는 속대전을 이어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했어요. IMF 외환 위기. 현대 김영삼 정부. 1997년 외환 위기, 흔히 IMF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97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외환 부족 사태에 빠졌어요. 당시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해가면서 달러가 부족해진 거예요.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했어요. 1997년 12월 한국은 IMF와 구제금융협약을 맺었고 약 19.5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돈을 받는 대가로 IMF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따라야 했어요.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들이었죠.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은 2001년 8월에 IMF 차관을 모두 상환하면서 공식적으로 관리체제를 졸업했어요. 이 외환 위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경제 구조가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탑.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탑은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건축물이에요. 삼국시대부터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탑을 만들었답니다. 먼저 백제의 탑을 살펴볼게요. 백제는 목탑 양식의 영향을 받은 석탑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이 탑은 좁고 낮은 1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올렸는데 각 층마다 지붕돌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서 가볍고 우아한 느낌을 줘요. 백제 장인들의 세련된 솜씨가 느껴지는 탑이에요. 신라의 탑은 어떨까요? 신라에서는 모전석탑이라는 독특한 형태가 있었어요. 모전석탑은 벽돌 모양으로 돌을 깎아서 쌓은 탑이에요. 경주 분황사 석탑이 대표적인데 안산암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쌓았어요. 원래 9층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층만 남아있답니다. 고구려의 탑은 아쉽게도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만 기록과 터를 통해 목탑을 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석탑의 전성기가 열렸어요.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은 매우 화려하고 독창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각형, 팔각형, 원형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돌계단과 난간까지 갖추고 있어서 마치 목조 건축물 같은 느낌을 줘요. 같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은 간결하고 균형 잡힌 모습의 전형적인 신라 석탑이에요.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의 탑이에요. 익산 미륵사터에 있는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탑의 형태를 석탑으로 옮긴 것이라서 백제 석탑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예요. 고구려의 성장 과정과 주요 왕들. 삼국시대. 고구려의 성장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건국한 나라예요.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고구려가 크게 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고구건왕 때 백제의 공격을 받아 왕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인 소수리왕 때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소수리왕은 372년에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태학은 고구려 최초의 국립학교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었어요. 같은 해에 불교도 받아들였고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했어요. 율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률이에요. 이렇게 소수리망은 체제를 정비해서 고구려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해요. 광개토 대왕은 391년에 즉위했는데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란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 붙이는 이름인데 중국 황제만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광개토 대왕이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고구려가 그만큼 강대해졌다는 뜻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고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쳐주기도 했고요. 고구건왕은 4세기 중반, 소수리망은 4세기 후반, 광개토 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했어요. 실학의 특징과 학파. 조선 후기. 실학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학문이에요.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라가 많이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기존의 성리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실학이에요. 실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농업과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한 중농학파예요. 유영원, 이익, 정약용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들은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정약용은 여전제라는 토지개혁안을 제시했어요. 또 다른 갈래는 상업과 기술 발달을 강조한 중상학파예요.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같은 학자들이 대표작이에요. 이들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서 북학파라고도 불려요.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쓰면서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소개했고, 박제가는 북학예에서 상공업 발달의 중요성을 역설했어요. 실학은 성리학의 대항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성리학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학문이에요. 김영삼 정부. 현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김영삼은 1993년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렀어요.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2.12 군사 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재판에 세웠어요.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펼쳐서 일제잔재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도 했어요.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어요. 이것은 모든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써야 한다는 제도예요. 가짜 이름으로 돈을 숨기거나 비자금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제와 공개제도도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외환위기가 닥쳤어요. 나라의 외화가 부족해져서 IMF라는 국제기구에서 돈을 빌려야 했어요. 이 시기를 IMF 외환위기라고 부르는데, 많은 기업이 부도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견훤과 후백제. 후삼국 시대. 견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견훤은 후백제를 세운 인물이에요. 그는 상주 지역 호족 아자개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라 말기에 지방에서 군사력을 키운 뒤 892년에 완산주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 지역이에요. 견훤은 백제의 옛 땅을 되찾겠다는 뜻을 품고 후백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백제 부흥을 내세우며 세력을 넓혀갔죠. 견훤은 한때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이기도 했어요. 아주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죠. 하지만 말년에 비극을 겪게 되어 왕위 계승 문제로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거든요.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는데 장남 신검이 이에 불만을 품었어요. 결국 신검이 동생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어 버렸어요. 금산사에 갇혔던 견훤은 나중에 탈출해서 고려 왕건에게 투항했어요. 그리고 936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견훤도 함께했다고 해요. 박지원과 북학파. 조선 후기.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서도 북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북학파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실학자들을 말해요. 박지원은 1780년에 청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열하일기라는 책을 썼어요. 열하일기에는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함께 조선이 배워야 할 점들이 담겨 있어요. 그는 수레와 선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업과 운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양반전, 허생전, 호질 같은 한문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위 의식과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박지원은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노론이 아닌 소론 계열이었어요. 그의 실학 사상은 제자인 박제가에게 이어졌고 나중에 개화 사상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다만 박지원이 직접 박규수나 오경석 같은 개화파 인물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에요.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로 할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아 개화 사상가들과 교류했어요.
박지원은 화폐 사용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업공업 발전을 위해 화폐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반민족행 위처벌법. 현대의 정부 수립기.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재헌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에요.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재헌헌법에 이미 친일파 처벌 조항이 있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이 법이에요. 1948년 9월에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었어요.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설치되었어요. 반민특위는 친일 행위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일제에 협력했던 경찰, 관료, 언론인 등을 잡아들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어요. 1949년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결국 반민특위는 흐지부지 해체되고 말았어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우리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조선 3사. 조선. 조선시대에는 왕을 보좌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관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부제학, 지비, 사관이라는 관직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부제학은 홍문관의 관직이에요.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한 기관으로 왕에게 경서와 역사에 대해 자문하고 왕실의 서적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학문 연구와 왕의 자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옥당이라고도 불렸답니다. 다음으로 지비는 사헌부의 관직이에요.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치의 잘못을 논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어요. 백관을 규찰하는 중요한 감찰기관이었죠. 마지막으로 사관은 사관원의 관직이에요. 사관원은 왕에게 간언을 올리는 일을 담당했어요. 왕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이끄는 역할이었죠. 이렇게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을 합쳐서 3사라고 불러요. 3사는 조선의 언론 기능을 담당하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사헌부와 사관원을 합쳐서 양사라고 하고 이 두 기관은 오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서경권을 행사했어요. 서경이란 관리 임명에 동의하는 권한을 말해요. 또한 고려의 어사대와 중서고나성의 낭사가 담당하던 기능을 조선에서는 사헌부와 사관원이 나누어 맡게 되었답니다. 비변사. 조선 중기. 비변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변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중요한 회의기구예요. 원래는 여진족이나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였어요.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국방 문제만 다루는 임시기구였답니다. 그런데 을묘해변이 일어나면서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전쟁 중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보니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등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거의 다 맡게 된 거예요. 비변사가 이렇게 커지면서 원래 최고 정치기구였던 의정부와 육조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변사에는 의정부의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 그리고 대제학이나 각 군영의 대장들이 참여했어요. 이렇게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합의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지고 신하들의 권한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세도 정치 시기에는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답니다. 비변사는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후에 폐지되었어요.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변사를 없애고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살렸어요. 4.19 혁명과 장면 내각. 현대 1960년대. 4.19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어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개표를 조작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었죠. 이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이 3.15 마산 의거예요. 시위 도중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전국적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결국 1960년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어요.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에 발포까지 했지만 민중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어요. 이렇게 12년간 이어진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졌어요. 4.19 혁명 이후에는 허정 과도 정부를 거쳐 장면 내각이 들어섰어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고 국회도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어요. 대통령은 윤보선이 되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무총리인 장면이 가졌어요. 하지만 이 민주당 정권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거든요. 추석의 세시 풍속과 절기 음식. 조선, 근대, 현대.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예요. 음력 8월 15일에 지내는데 한가위라고도 부릅니다. 가을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한 해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요. 추석에는 대표적으로 송편을 먹어요. 송편은 쌀가루 반죽에 깨, 콩, 밤 같은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은 닭이에요. 솔잎을 깔고 쪄서 은은한 솔향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추석에는 여러 민속놀이도 즐겼어요. 강강술래는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하던 놀이인데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씨름 대회를 열어서 힘을 겨루기도 했어요. 밤에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답니다. 한편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인데 이날은 오곡밥을 먹어요. 쌀, 조, 수수, 팥, 콩 5가지 곡식으로 지은 밥이에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데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는다고 해요. 복날에는 더위를 이기려고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먹었답니다. 공명첩. 조선.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공명첩이에요. 공명첩은 이름 없는 빈 임명장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에서 쌀이나 곡식, 돈을 바치면 그 대가로 벼슬을 받을 수 있는 문서를 발급해줬어요. 원래 양반만 벼슬을 할 수 있었는데 공명첩을 사면 평민이나 천민도 벼슬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관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명예지익이었지만요. 공명첩은 임진왜란 때 군량미를 모으기 위해 많이 발급되었어요. 전쟁 중에 군대를 먹일 식량이 부족하니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면 벼슬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공명첩이 많이 발급되면서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비슷한 것으로 호패가 있는데 호패는 조선시대 신분증 같은 것이에요. 16살 이상의 남자들이 차고 다녔어요. 마패는 역참에서 말을 빌릴 때 쓰는 패로 관리들이 공무로 출장 갈 때 사용했어요. 호적은 백성들의 이름과 가족 관계를 기록한 장부예요. 승경도놀이. 조선. 승경도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승경도 놀이는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전통놀이예요. 이 놀이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옮기면서 관직을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놀이판에는 조선시대의 여러 관직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낮은 관직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놀이에서는 윤목이라는 특별한 주사위를 사용해요. 윤목은 나무로 만든 주사위의 일종인데
굴리면 각 면에 새겨진 숫자가 나와요. 승경도 놀이에는 높은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시대 관직의 종류와 체계를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양반 자제들의 교육용으로도 활용되었어요. 비슷한 전통놀이로는 윷놀이, 고누놀이, 차전놀이 등이 있어요. 윷놀이는 윷을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놀이이고, 고누놀이는 바둑판처럼 생긴 판 위에서 말을 움직여 상대방 말을 잡는 놀이예요. 차전놀이는 정월대보름에 큰 수레를 부딪혀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랍니다. 물산 장려운동. 근대 일제강점기. 물산 장려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조만식 선생은 민족 자본을 키우고 우리 물건을 애용하자는 취지로 이 운동을 이끌었죠. 처음에는 평양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1923년에는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면서 더욱 활발해졌어요. 이 운동의 핵심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거예요. 토산품, 즉 국산품을 애용하고 외국 물건 대신 우리 물건을 쓰자는 운동이었죠. 학생들은 중절모 대신 토산으로 만든 모자를 쓰기도 했어요. 이처럼 물산 장려 운동은 일제의 경제 침탈을 맞서 민족 경제를 살리려는 실력 양성 운동의 하나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밀립대학 설립 운동과 함께 1920년대를 대표하는 민족 운동이에요. 풍수지리 사상. 고려. 풍수지리 사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풍수지리는 산과 물의 형세, 방위 같은 자연 환경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지리학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의 기운이 좋은 곳에 집을 짓거나 무덤을 쓰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상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처음 들어왔고 신라 말기에 도선 국사가 크게 발전시켰어요. 도선은 전국의 산천을 다니면서 명당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풍수지리는 정말 널리 유행했어요. 고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절을 함부로 짓지 말라고 하면서 산천의 순역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예요. 또 도선이 정해놓은 곳 외에는 절을 짓지 말라고도 했어요. 고려에서는 서경,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을 명당으로 여겨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묘창은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서경의 기운이 왕성하다고 했고, 문종 때는 남경, 지금의 서울 지역에 궁궐을 짓기도 했어요. 풍수지리에서는 주산, 안산, 청룡, 백호, 명당 같은 용어를 사용해요. 주산은 뒤에 있는 큰 산이고 안산은 앞에 마주 보이는 산이에요. 청룡은 왼쪽 산줄기, 백호는 오른쪽 산줄기를 말해요. 명당은 이런 산들이 감싸고 있는 좋은 터를 뜻해요. 한편 비보사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보는 모자라는 것을 보충한다는 뜻인데 지형이 부족한 곳에 탑이나 절을 세워서 땅의 기운을 보완한다는 생각이에요. 비보사탑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세운 탑이에요. 신간회와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1920년대. 신간회는 1927년에 창립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예요. 이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정우회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정우회 선언에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신간회를 만들게 됩니다. 신간회의 강령은 민족의 단결,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기회주의 배격이었어요. 신간회는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를 두고 회원이 약 4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조직이었어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근우회가 있었습니다. 신간회는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열어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이 민중대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신간회는 1931년에 해소되었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되었는데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계기가 되어 전국으로 퍼진 대규모 항일 학생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은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직지심체요절 고려 후기 직지심체유절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지심체유절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유절인데 줄여서 직지심체유절 또는 그냥 직지라고 불러요. 직지심체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보면 부처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책은 고려말 승려 백운화상이 석가모니와 여러 고승들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정리한 것이에요. 직지심체요절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기 때문이에요.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냈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에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성경을 인쇄한 것보다 약 78년이나 앞선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아쉽게도 현재 직지심체요절은 우리나라가 아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조선 말기에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콜랭 드 플랑시가 수집해서 가져갔고 이후 경매를 통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거든요. 참고로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어요. 신미양요 때 약탈된 문화유산은 외교장각 의궤가 대표적이에요. 그네뛰기 조선 그네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즐기던 대표적인 민속놀이예요. 특히 단오날에 많이 탔는데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1년 중 양기가 가장 센 날이라고 여겼어요. 이날 여성들은 평소에는 집 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특별히 그네를 타며 즐길 수 있었어요. 그네를 타면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춘향전에서도 춘향이가 그네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몽룡이 그네 타는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 유명한 대목이에요. 그네뜨기는 신윤복의 풍속화 단오 풍정에도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림을 보면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놓고 여인들이 하늘 높이 그네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네뛰기 대회도 열렸는데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겨루기도 했어요. 그네 앞에 방울을 달아두고 발로 차면 이기는 방식이었죠. 팔만대장경 고려 중기 팔만대장경에 대해 알아볼게요.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세계적인 불교 문화유산이에요. 원래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처음으로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초조대장경은 몽골의 침입 때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대장경을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은 고종 때인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약 16년에 걸쳐 완성되었어요. 당시 고려 정부는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상태였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장경 제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은 경판의 수가 8만 여장에 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정확히는 81,258장의 경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경판들은 현재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어요. 장경판전은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건물인데 자연 통풍과 습도 조절이 잘 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 덕분에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장경이 잘 보존될 수 있었어요. 팔만대장경은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